미국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뉴욕에서 가장 큰 종합병원의 운영 총괄 책임자가 예정된 국제 컨퍼런스를 전면 취소하고 본국 이사회에 긴급 보고서를 날렸습니다. 보고서의 첫 줄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의료 시스템이라고 불렀던 것은 한국에 비하면 너무 부족하다. 그 보고서가 이사회 내부 메일로 퍼져나간 날, 미국 최대 의료 그룹 세 곳의 실무진이 같은 주 안에 서울행 항공편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국에서 수십 년간 쌓아올린 의료 행정의 상식이 서울의 병원 하나에서 이틀 만에 무너졌다는 소문이 업계의 안을 타고 번졌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댓글로 대한민국 파이팅 남겨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로버트는 뉴욕에서 수천 개의 병상을 관할하는 종합병원의 운영 총괄 책임자였습니다. 응급 상황의 매뉴얼을 설계하고 부서 간 동선을 분 단위로 쪼개어 점검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어머니 앞에서는 매뉴얼 한 줄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자국의 응급실 풍경이 겹쳐졌습니다. 구급차를 불러도 도착까지 수십 분, 응급실 문턱에서 보험 카드를 내밀어야 하는 시간, 병상이 빌 때까지 복도의 간이 침대 위에서 버텨야 하는 시간, 서울이라는 낯선 도시에서 그 모든 시간이 어머니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자 로비의 공기가 목구멍을 틀어막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호텔 정문에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주황색 구급 재킷을 입은 대원 셋이 로비로 들어섰는데 로버트가 나중에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소리가 아니라 소리의 부재였습니다. 뛰어오는 발소리도 거친 숨소리도 없었습니다. 구두 밑창이 대리석을 두드리는 박자가 일정했고 한 사람이 가방을 내려놓는 동작과 다른 사람이 장갑을 끼는 동작이 한 박자의 어긋남도 없이 맞물렸습니다. 수십 명이 숨죽여 지켜보는 로비 한가운데서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훈련된 고요였습니다. 대원 한 명이 어머니의 손목에 손가락을 대고 맥을 짚는 사이 다른 한 명이 산소 포화도를 측정했고 나머지 한 명은 태블릿 화면에 무언가를 빠르게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로버트는 본능적으로 가방에서 어머니의 여행자 보험 서류를 꺼내려 했습니다. 자국에서라면 이 서류 없이는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태블릿을 들고 있던 대원이 고개를 들어 로버트를 바라보며 짧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보험 서류는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환자분 상태가 먼저입니다. 로버트의 손이 서류 봉투 위에서 멈췄습니다. 절차가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라는 말은 그의 수십 년 경력 안에 존재하지 않는 문법이었습니다. 들것이 올라가고 구급차 문이 닫혔습니다. 로버트가 조수석에 오르며 시계를 확인했을 때 호텔 로비에서 어머니가 쓰러진 순간부터 채 10분이 지나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대원은 차량에 장착된 단말기를 통해 병원 응급실과 어머니의 혈압, 맥박, 산소 포화도를 실시간으로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로버트는 그 화면을 직접 볼 수 없는 위치에 앉아 있었지만 대원이 마이크에 대고 읽어주는 수치들이 구급차의 금속 벽면에 부딪혀 울릴 때마다 갈비뼈 안쪽에서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구급차가 병원 응급동 앞에 멈추었을 때 로버트가 가장 먼저 본 것은 빛이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흰빛이 고르게 쏟아지고 있었는데 뉴욕의 응급실 입구에서 보던 거칠고 노란 형광등 빛이 아니었습니다. 수술실과 병동 사이 어딘가에 놓인 세곤도의 빛이 복도 끝까지 균일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아래에 간호사 2명이 이미 들것 옆에 서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들것이 복도를 지나는 동안 한 간호사가 어머니의 왼쪽 손목에 하얀 플라스틱 팔찌를 채웠습니다. 로버트는 그것을 이름표쯤으로 생각했습니다. 자국의 병원에서도 환자팔에 밴드를 채우지만 그것은 대개 환자를 구분하기 위한 물리적 표식에 불과했습니다. 종이 차트와 이어지지 않는 이름과 생년월일이 인쇄된 비닐 조각. 로버트는 이 하얀 팔찌도 그런 것이리라 짐작했습니다. 응급처치실에 들어서자 의사 한 명이 이미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로버트가 어머니의 상태를 설명하려고 입을 여는 순간 의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구급차에서 전송된 활력 기록 확인했습니다.
혈압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서 CT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로버트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직 접수조차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이미 어머니의 상태를 알고 있었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직업적 본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어 첫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접수 전에 환자 데이터가 의사에게 도착. 경로 확인 필요. 그러나 감탄보다 앞서 고개를 든 것은 의심이었습니다. 로버트는 평생을 의료 절차의 필요성 위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절차가 실수를 막고 실수를 막는 것이 생명을 살린다. 그것이 그의 직업적 신앙이었습니다. 보험 확인도 건너뛰고 접수도 건너뛰고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기도 전에 검사를 결정한다. 그의 입에서 수십 년간 부하 직원들에게 반복해왔던 말이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절차를 건너뛰는 병원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 말은 의사에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들것의 바퀴가 검사실을 향해 구르는 소리에 묻혔기 때문입니다. 로버트는 자신이 왜 그 말을 내뱉었는지 스스로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반사였습니다. 그가 아는 세계에서 속도는 항상 안전의 반대편에 있었고 빠른 병원은 곧 위험한 병원이었습니다. 검사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간호사가 태블릿을 어머니의 하얀 손목 팔찌에 갖다 대자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로버트는 간호사의 어깨 너머로 그 화면을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이름과 나이, 혈액형은 물론이고 구급차 안에서 측정된 모든 활력 기록, 투여된 약물 내역, 알레르기 유무까지 한 화면에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종이 한 장 없이, 차트 한 권 없이 하얀 팔찌 하나가 여러 젖힌 정보의 깊이 앞에서 로버트는 무의식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자국의 병원에서는 환자의 정보가 부서마다 다른 시스템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입력한 데이터를 영상의학과에서 확인하려면 전화를 걸어야 했고 약국에서 처방을 받으려면 종이 처방전을 팩스로 보내야 하는 경우도 남아 있었습니다. 로버트는 그 파편화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수년간 이사회에 예산을 요청해왔지만 번번이 비용 대비 효과 미검증이라는 한 줄에 막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눈앞에서는 하얀 팔찌 하나가 그 모든 칸막이를 허물고 있었습니다. CT 촬영이 끝나고 결과가 의사의 모니터에 뜨기까지 로버트가 체감한 시간은 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수십 번 반복하는 정도였습니다. 의사가 모니터를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담관을 맡고 있는 결석의 위치가 선명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담관 결석으로 인한 급성 담관염입니다. 지금 바로 내시경 시술을 준비하겠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평탄했고 그 평탄함이 오히려 로버트의 신경을 긁었습니다. 왜 이렇게 빠른 겁니까?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대신 나온 것은 다른 질문이었습니다. 마취과 협진은요? 시술실 배정은요? 제가 아는 병원에서는 이 조율에만 여러 부서가 동시에 매달려야 합니다. 의사가 화면을 한번 터치하며 답했습니다. 제가 시술 결정을 입력하는 순간 마취과와 시술실과 간호팀 모두에게 동시에 알림이 갑니다. 따로 전화를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로버트는 의사가 화면을 터치하는 검지 손가락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한 번의 터치가 자국의 병원이라면 행정인력 여러 명이 수시간에 걸쳐 전화와 팩스와 구두 확인으로 처리해야 하는 과정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로버트는 수첩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의사의 클릭 한 번이 우리 병원의 반나절 행정을 대체. 시술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로버트는 응급실 대기 공간에 앉았습니다. 벽면에 설치된 대형 디스플레이에는 환자별 진행 상태가 실시간으로 갱신되고 있었습니다. 검사 중, 결과 대기, 시술 준비, 회복실. 환자의 이름 옆에 색깔이 바뀌며 단계가 넘어갔습니다. 로버트는 그 화면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뉴욕의 응급실 대기실이 떠올랐습니다. 접수 창구 앞에 줄을 서서 우리 가족은 언제 됩니까? 를 반복하는 보호자들, 돌아오는 대답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한마디뿐인 그 막막한 시간. 이곳에서는 아무도 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대신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기 공간 반대편 끝에 한국인 노부인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시술실에 들어간 듯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개고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불안이 가득했지만 안내 데스크로 달려가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남편의 이름이 시술 중으로 떠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보며 견디고 있었습니다. 로버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정보를 독점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나누는 것. 그것이 불안한 사람에게 건넬 수 있는 가장 조용한 형태의 존중이라는 것을. 시간이 흘러 시술실 앞 전광판에 어머니의 이름이 떴습니다. 시술 진행 중. 로버트는 복도를 서성이다가 벽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얀 천장 위로 환기구가 일정한 간격으로 박혀 있었고 복도의 공기에서는 소독약 냄새 대신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 무치가 로버트에게는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그가 아는 병원은 소독약과 커피와 땀이 뒤섞인 냄새가 항상 복도에 스며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도 저편에서 간호사 한 명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급한 상황인 듯 했지만 그녀는 복도 중간에서 휠체어에 앉은 노인 환자와 마주치자 발을 멈추었습니다. 허리를 숙여 노인의 무릎 위 담요를 가지런히 정리해주고 노인의 눈높이에서 괜찮으시죠? 라고 묻고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전체 과정이 1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로버트는 그 짧은 시간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속도와 정성은 양립할 수 없다고 믿어왔던 그의 확신에 처음으로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절차를 건너뛰는 병원은 사람을 죽입니다. 로버트는 다시 한번 그 문장을 입속에서 굴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남에게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병원은 정말 절차를 건너뛴 것인가? 아니면 절차라는 것의 형태 자체가 내가 아는 것과 다른 것인가? 시술이 끝났다는 표시가 화면에 떴습니다. 의사가 로버트를 회복실로 안내했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고 왼쪽 손목에 하얀 팔찌가 형광등 아래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시술 경과가 시간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결석이 성공적으로 제거되었고 담관의 염증 수치가 이미 내려가기 시작했다는 기록. 의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 경과를 보고 내일 아침 혈액 검사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로버트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어머니가 쓰러진 순간부터 시술이 끝나기까지 서너 시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을 수첩에 적으려다 손이 멈추었습니다. 자국의 병원에서 어머니가 앓고 있던 바로 이 담도 결석이라는 진단명으로 전문의 예약을 잡고 정밀 검사를 받고 시술 날짜를 배정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6개월이었습니다. 그것은 로버트가 직접 겪은 숫자였습니다. 어머니의 담도 문제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 자기 병원의 시스템 안에서조차 단축시키지 못한 기간이었습니다. 내부 우선순위를 조정해 보려 했지만 보험사의 사전 승인, 전문의 일정, 영상의학과 장비 예약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어 한 칸도 앞당길 수 없었습니다. 6개월. 그 시간이 이곳에서는 서너 시간이 되었습니다. 로버트는 수첩 위에 펜촉을 올려놓은 채 아무것도 적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로버트는 병실 옆 보호자 의자에 앉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두어 시간 간격으로 간호사가 회복실을 드나들며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하는 발소리를 들으며 수첩을 무릎 위에 펴놓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정리해야 할 것이 많았지만 머릿속을 지배한 것은 하나의 의문이었습니다. 이 속도는 어디에서 오는가? 장비인가, 인력인가, 아니면 아직 내가 보지 못한 무엇인가. 다음 날 이른 아침, 복도에 김서린 냄새가 번졌습니다. 어머니의 병실에 아침 식사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스테인리스 쟁반 위에 미역국 한 그릇, 물은 밥 한 공기, 연두부를 올린 작은 접시, 데친 나물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로버트는 그 쟁반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뉴욕의 병원에서 환자에게 나오는 식사는 비닐에 밀봉된 샌드위치이거나 플라스틱 통에 담긴 차가운 샐러드가 전부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음식, 온기가 있는 음식이 환자의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이는 광경은 그의 경험 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떠 미역국 그릇에 시선을 두었습니다. 수저를 짚는 손이 아직 떨렸지만 국물을 한 모금 삼킨 뒤 어머니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지나갔습니다. 하룻밤 사이 누런빛이 돌던 안색의 핏기가 조금 돌아왔고 국물을 삼키며 내쉰 숨소리는 전날 호텔 로비에서 들었던 것보다 한음 깊었습니다. 로버트가 창밖을 바라보다 시선을 되돌렸을 때
어머니는 이미 두 번째 숟가락을 뜨고 있었습니다. 영양사가 병실에 들러 식단을 설명했습니다. 시술 직후라 소화 부담을 줄이면서 필요한 것을 맞춘 구성입니다. 내일부터는 죽을 거치지 않고 보통 밥으로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로버트가 물었습니다. 몇 끼 이렇게 따로 맞추는 겁니까? 영양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환자분 상태와 처방에 따라 식단이 달라집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로버트는 아무 대꾸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병원에서 그것은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침 회진이 끝난 뒤 로버트는 담당 의사에게 병원 시스템을 좀 더 가까이서 볼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원무과에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로버트는 어머니가 안정된 것을 확인한 뒤 병원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주한 풍경은 전날 응급실에서 본 것과는 또 다른 종류의 충격이었습니다. 수천 명이 오가는 대형 병원의 로비인데 접수 창구 앞에 줄이 없었습니다. 키오스크 여러 대가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화면을 터치해 접수를 마친 뒤 곧장 진료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간간히 키오스크 앞에서 머뭇거리는 노인에게 직원이 다가가 화면을 대신 눌러주는 모습이 보였지만 어디에서도 번호표 뽑고 기다리세요 라는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로버트는 로비 중앙에 서서 천장부터 바닥까지 시선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자국 병원의 아침이 겹쳐졌습니다. 접수 창구 앞에 긴 줄, 번호 안내판 앞에서 초조하게 서성이는 환자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는 항의의 땀을 흘리는 직원, 이곳에는 그 소음의 층위 자체가 빠져 있었습니다. 로비 한쪽 벤치에 앉아 수첩에 메모를 하던 로버트의 귀에 낮고 일정한 모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허리 높이의 자율주행 로봇 한 대가 복도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상단에 약물 트레이가 실려 있었고 바닥의 유도선을 따라 미끄러지듯 움직였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로봇 옆을 지나치며 자연스럽게 트레이에서 약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놀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로버트만이 펜을 멈춘 채 로봇이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자국의 병원에서도 자동 물류 시스템 도입을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십억 원대의 예산이 책정되고 해외 업체의 컨설팅까지 받았지만 기존 건물의 구조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범 운영조차 해보지 못한 채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그 로봇이 엘리베이터처럼, 소화기처럼, 복도의 소독제 거치대처럼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원무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통합관제센터를 잠시 견학할 수 있다는 허락이었습니다. 로버트는 서둘러 내려갔습니다. 지하층에 위치한 관제센터의 문이 열리는 순간 로버트는 자신도 모르게 입구에서 발을 멈추었습니다. 어둑한 조명 아래로 대형 모니터 수십 개가 벽면 전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각 모니터에는 병원 층별 구역도가 떠 있었고 그 위를 잡고 다양한 색의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파란 점은 의료진, 초록 점은 이송 중인 환자, 노란 점은 대기 환자, 빨간 점은 중증 환자. 관제실의 엔지니어 한 명이 다가와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점 하나하나가 지금 이 순간 병원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각 구역의 혼잡도, 약물 재고, 장비 사용 현황까지 한 화면에 올라옵니다. 로버트는 점들이 움직이는 패턴을 관찰했습니다. 거기에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파란 점들이 빨간 점 쪽으로 자연스럽게 수렴하고 노란 점이 일정 시간 이상 한자리에 머물면 알림이 떴습니다. 그것은 혼잡이 아니라 흐름이었습니다. 로버트가 수십 년간 머릿속에 그려왔지만 한 번도 실현해보지 못했던 보이는 병원이 눈앞에서 숨쉬고 있었습니다. 엔지니어가 덧붙였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된 게 아닙니다. 15년 넘게 현장에서 쌓인 데이터가 바탕입니다. 로버트는 수첩에 15년이라는 숫자를 적었습니다. 잘못된 알림 때문에 인력이 엇갈린 적도 있고 데이터 입력이 늦어서 환자 상태가 반영되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현장 의료진이 피드백을 보내왔고 그걸 반영해서 고쳤습니다. 이건 기술이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이 고쳐나간 겁니다. 엔지니어의 목소리에는 자랑이 아니라 실패를 여러 번 겪어본 사람 특유의 건조한 정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로버트는 관제센터를 나온 뒤 복도 벤치에 앉아 오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첩은 무릎 위에 펼쳐져 있었지만 글씨를 더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두 개의 풍경이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국병원 응급실의 새벽, 복도에 줄지어 놓인 간이 침대, 보험 승인 전화를 붙들고 있는 행정 직원, 팩스에서 기어 나오는 종이 처방 전 환자 위치를 모르겠다고 소리치는 수간호사. 다른 하나는 방금 본 관제센터의 고요한 모니터와 그 위를 흐르는 색색의 점들. 두 풍경의 차이는 예산이 아니었습니다. 자국의 병원도 예산이 적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차이는 무엇을 시스템이라고 부르느냐에 있었습니다. 로버트가 아는 시스템은 절차의 나열이었습니다. 접수, 분류, 대기, 진료, 처방, 수납. 각 단계 사이에 사람이 서류를 들고 뛰어다녔고 그 사이의 공백이 곧 환자의 대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곳의 시스템은 그 공백 자체를 지운 것이었습니다. 절차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절차와 절차 사이의 이음새가 보이지 않게 매끄러워진 것이었습니다. 로버트는 수첩을 덮고 어머니의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어머니는 잠들어 있었고 손목에 하얀 팔찌가 이불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로버트는 그 팔찌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전날 응급실 복도에서 처음 보았을 때 그것은 이름표였습니다. 검사실 앞에서는 데이터의 열쇠였습니다. 관제센터에서는 화면 위의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든 어머니의 손목에서 그것은 이 병원이 어머니를 놓치지 않겠다는 조용한 약속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로버트는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펴고 본국 이사회에 보낼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보험사 승인 없이 검사가 시작되는 구조, 단일 팔찌 기반의 통합 환자 정보 체계, 관제센터에 실시간 인력 배치, 약물 자동 배송, 키오스크 기반의 대기 시간 해소. 키보드를 두드리다 손이 멈추었습니다. 목록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이사회를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사회가 원하는 것은 감상이 아니라 근거였고 근거가 아니면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로버트가 이곳에서 마주한 것의 핵심은 숫자에 잡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휠체어 노인의 담요를 고쳐주던 간호사의 열초, 김이 피어오르는 미역국 한 그릇,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라는 영양사의 한마디. 로버트는 보고서의 첫 줄을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우리 병원 시스템의 핵심 문제는 예산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그 문장을 적고 한참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저장 버튼을 누르지 못한 채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아직은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가 본 것을 증명할 무언가가 한 조각이라도 더 필요했습니다. 사흘째 아침, 어머니의 퇴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의사는 어머니의 팔찌를 태블릿에 인식시키며 퇴원 후 복약 안내와 주의사항을 화면에 띄워 보여주었습니다. 처방전은 어머니 휴대폰으로 전송해드렸습니다. 약국 어디서든 받으실 수 있습니다. 로버트가 물었습니다. 수납은요? 간호사가 한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쪽에서 카드 한 번이면 됩니다. 퇴원 결정이 난 시점에서 어머니가 병원 문을 나서기까지 걸린 시간을 로버트는 정확히 재지 못했습니다. 다만 자국의 병원에서 퇴원 수속을 하려면 수납 창구와 보험사를 오가며 반나절을 써야 했던 기억과 비교하면 숨이 막힐 정도로 짧은 시간이었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어머니의 휠체어를 밀며 병원 로비를 나서는 길이었습니다. 로비 한쪽에서 자원봉사 조끼를 입은 노인이 외국인 환자에게 방향을 안내하고 있었고 반대편에서는 키오스크 앞에서 서성이는 할머니에게 직원이 허리를 숙여 눈높이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로버트는 문득 자신이 이 병원에 머무른 사흘 동안 단 한 번도 안 됩니다 라는 말을 듣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거절이 없었습니다. 체감할 만한 지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질서도 없었습니다. 정문의 유리문을 밀고 밖으로 나서자 2월의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로버트는 어머니의 어깨에 담요를 두르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여전히 의료진이 바쁘게 그러나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얀 빛이 복도 끝까지 깔려 있었고 그 빛 안에서 누군가의 손목에 채워진 하얀 팔찌가 잠깐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차에 어머니를 태우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로버트의 휴대폰에 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본국 이사회 부의장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로버트, 당신이 보낸 예비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한국의 사례는 참고 자료로는 흥미롭지만 우리 병원의 규모와 규제 환경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 이사회의 판단입니다.
시스템 도입 예산건은 다음 분기 안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로버트는 차 안에서 그 메일을 읽고 나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도로 위로 구급차 한 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지나갔고 앞선 차량들이 일제히 길을 비켜주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시야에서 사라진 뒤에도 로버트는 한참 그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산 전액 삭감. 이사회는 움직이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사흘간의 경험이 채 식기도 전에 로버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자기 조직의 벽이었습니다. 호텔방 책상 위에 노트북을 펴놓은 채 로버트는 1시간 넘게 화면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이사회 부의장의 메일은 여전히 열려 있었고 커서는 답장창의 빈칸 위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2월의 해는 짧아서 오후 5시가 넘자 하늘이 빠르게 남색으로 물들었고 호텔 아래 거리에는 퇴근길 차량의 전조등이 느린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로버트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이사회의 거절은 예상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년간 같은 벽에 부딪혀왔기 때문입니다. 전자 의무기록 통합, 실시간 환자 추적, 자동 물류 도입. 그가 제안할 때마다 이사회는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비용 대비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로버트는 검증된 현장을 직접 본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진 순간부터 시술이 끝나기까지 서너 시간, 6개월이 서너 시간이 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수첩에 적힌 메모는 감상에 가까웠고 예비보고서는 이사회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로버트는 노트북을 덮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쉬고 있는 옆방 문을 살며시 열어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반쯤 몸을 일으킨 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틀 전 호텔 로비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로버트를 보고 손짓했습니다. 로버트, 이리 와봐. 텔레비전에서 병원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가 입원했던 데 아니니? 화면에는 뉴스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자막 위로 병원 응급실의 모습이 비쳤고 기자가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로버트는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했지만 화면 하단에 영어 자막이 깔려 있었습니다. 스마트 응급의료 시스템 확산 사업, 지방 중소병원으로 확대. 로버트는 텔레비전 앞에 멈춰서서 그 자막을 읽었습니다. 자신이 사흘간 경험한 시스템이 서울의 대형 병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 더 작은 병원들에까지 퍼져나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여기 병원 사람들 참 친절하더라. 밥도 맛있었고 나 뉴욕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샌드위치밖에 안 줬잖아. 로버트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왼쪽 손목에는 아직 하얀 팔찌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퇴원할 때 잘라낸 팔찌는 로버트의 수첩 사이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왜인지 모르지만 그 가벼운 플라스틱 조각이 자신이 본 모든 것의 물증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로버트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뉴욕에 돌아가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사회의 거절 메일에 반박 보고서를 보내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는 다시 병원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환자의 보호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병원 운영자로서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였습니다. 로버트는 전날 관제센터에서 만났던 엔지니어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원무과를 통해 전화를 넣었지만 돌아온 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관제센터 견학은 어제 특별히 허가된 것이었습니다. 추가 방문은 내부 검토가 필요하며 현재로서는 일정을 잡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로버트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어제까지 열려있던 문이 오늘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는 호텔 로비의 소파에 앉아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사회의 예산 삭감, 병원의 추가 방문 거절. 이틀 사이에 2개의 벽이 세워졌습니다. 사흘간 축적한 감동과 확신이 무력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로버트는 수첩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졌던 바로 이 로비의 대리석 바닥이 발미돼 있었고 며칠 전 주황색 재킷의 대원들이 들어섰던 유리문이 정면에 보였습니다. 거기서부터 병원 응급실까지의 시간, 검사실까지의 시간,
시술실까지의 시간. 그 모든 시간이 가능했던 이유를 자기 언어로 설명하지 못하면 이사회는 영원히 움직이지 않을 터였습니다. 로버트는 눈을 뜨고 휴대폰을 꺼내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부의장이 아니라 자기 병원의 응급의학과 수석의사인 동료 사라 첸에게 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라는 로버트와 10여 년을 함께 일한 사람이었고 응급실 현장의 비효율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고 있는 의사였습니다. 로버트는 이사회의 문이 닫혀 있다면 현장의 문을 먼저 열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라, 내가 지금 서울에 있다. 어머니 응급 상황 때문에 왔는데 여기서 내가 본 것을 당신에게 먼저 알려야 할 것 같다. 우리가 수년간 논의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던 것들이 여기서는 이미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구급차에서 병원까지 환자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이어지고 의사의 클릭 한 번으로 마취과와 시술실과 간호팀에 동시 알림이 간다. 이사회는 예산을 잘랐다. 하지만 이건 예산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당장 우리 환자들이 죽고 사는 문제다. 돌아가면 얘기하자. 메일을 보낸 뒤 로버트는 호텔 밖으로 나갔습니다. 목적지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2월의 서울거리는 찬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거리 곳곳에서 피어오르는 음식 냄새가 바람결에 섞여 들어왔습니다. 포장마차의 어묵 국물에서 올라오는 김, 편의점 앞에서 학생들이 손에 쥐고 먹는 호빵의 하얀 수증기, 식당 환풍구에서 밀려나오는 된장찌개의 구수한 내음. 로버트는 그 냄새들 사이를 걸으며 사흘 전 병원에서 어머니에게 나왔던 미역국의 김을 떠올렸습니다. 환자에게 따뜻한 음식을 내는 것, 그것이 이 나라에서는 특별한 서비스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걷다 보니 약국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약사가 고객에게 약봉지를 건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로버트는 문득 어머니의 퇴원 때 의사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처방전은 휴대폰으로 전송했습니다. 약국 어디서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국에서는 처방전을 들고 지정 약국을 찾아가야 했고 약국에서 보험사에 확인 전화를 걸어야 했고 승인이 나기까지 또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기서는 휴대폰에 처방전이 들어오고 가까운 약국 아무 데서나 약을 받을 수 있다. 로버트는 약국 앞에 서서 고개를 가만히 저었습니다. 하나하나가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그 작은 차이들이 수백 개 모이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됩니다. 그가 지금 서 있는 곳이 바로 그 다른 세계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니 사라에게서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로버트, 당신 메일을 3번 읽었다. 솔직히 말하면 반은 믿기 어렵고 반은 부럽다. 그런데 이사회가 예산을 잘랐다면서 어떻게 하려고? 나도 몇 년째 응급실 동선 개선안을 올렸다가 매번 반려당한 거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무슨 계획이라도 있어? 로버트는 그 메일을 읽고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무슨 계획이 있느냐 솔직히 없었습니다. 이사회가 거절하고 병원에 추가 방문도 막혔고 돌아가면 일상의 관성이 모든 것을 덮어버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에게는 하나의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응급실 복도에서 간호사가 휠체어, 노인의 담요를 고쳐주던 그 열초 최첨단 시스템이 돌아가는 병원 안에서 사람이 사람에게 허리를 숙이는 장면,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기술이었습니다. 기술이 잡무를 대신해 주었기 때문에 간호사에게 그 열초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로버트가 본 것은 기술도 아니고 정성도 아니었습니다. 기술이 정성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구조를 본 것이었습니다. 로버트는 사라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계획은 없다. 하지만 증거가 있다. 내가 돌아가면 응급실 팀부터 시작하자. 이사회를 설득하는 건 나중이다. 먼저 현장을 바꾸자. 우리가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것부터. 메일을 보내고 나서 로버트는 수첩을 다시 폈습니다. 이번에는 감상이 아니라 행동 목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응급실 도착부터 진료까지의 모든 절차를 분 단위로 분해하고 각 단계에서 종이 서류가 개입하는 횟수를 세어본다. 두 번째, 환자 정보가 부서 간에 전달되는 경로를 도식화한다. 세 번째, 한국에서 본 팔찌 기반 통합 시스템과 동일한 기능을 가진 솔루션이 미국 시장에 존재하는지 조사한다. 네 번째, 사라와 함께 응급의학과 내부에서 소규모 시범 운영을 설계한다.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 없는 규모로 현장에 재량 안에서 가능한 것부터 수첩에 4줄을 적은 뒤 로버트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은 깊어지고 있었지만 거리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멀리 보이는 병원의 응급동 입구에서는 여전히 하얀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그 앞으로 구급차 한 대가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로버트는 그 장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저 안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손목에 하얀 팔찌가 채워지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팔찌를 따라 데이터가 흐르고 데이터를 따라 사람이 움직이고 사람이 움직이는 사이사이에 담요를 고쳐주는 손과 김이 나는 미역국이 놓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로버트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옆 좌석에서 담요를 덮고 잠들어 있었고 기내의 조명은 어둡게 내려가 있었습니다. 로버트는 좌석 등 뒤에 독서등을 켜고 수첩을 폈습니다. 수첩에 처음부터 끝까지 사흘간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그는 그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구급차까지 10분, 구급차에서 병원까지 실시간 데이터 전송, 접수 전에 의사에게 도착한 환자 정보, 팔찌 하나로 열리는 모든 기록, 의사의 클릭 한 번으로 동시에 움직이는 부서들, 줄 없는 로비, 소리 없는 복도, 김이 나는 환자식, 관제센터의 점들, 15년간 쌓인 데이터, 그리고 그 모든 기록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것들. 구급대원에 훈련된 고요. 보험 서류는 나중에요 라는 한마디. 휠체어 노인의 담요를 고쳐주던 간호사의 열초.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영양사의 얼굴. 대기실에서 화면을 바라보며 홀로 견디던 노부인의 두 손. 로버트는 수첩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시스템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 지켜내는 사람을 본 것이었습니다. 비행기가 뉴욕의 활주로에 닿았을 때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잡아 어머니를 집에 모셔다 드린 뒤 로버트는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층에 내렸을 때 복도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페이저 호출기의 삐 소리, 누군가 차트 어디 갔어? 라고 외치는 소리, 수납 창고 앞에 줄 서 있는 환자들의 웅성거림. 로버트는 잠시 복도 한가운데 서서 그 소리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일주일 전이었다면 배경소음에 불과했을 것들이 지금은 전부 다르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 하나하나가 시스템의 빈틈이었고 빈틈 하나하나가 환자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책상 위에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출장 기간 동안 밀린 결제 서류, 이사회 회의록, 부서별 보고서. 로버트는 그 서류들을 한쪽으로 밀어놓고 사라 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라, 나 도착했다. 오늘 오후에 시간 돼? 2시간 뒤 로버트의 사무실에서 사라와 마주 앉았습니다. 로버트는 수첩을 펴놓고 서울에서의 경험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사라는 팔짱을 낀 채 듣다가 이야기가 관제센터 부분에 이르렀을 때 자세를 바꾸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로버트가 이야기를 마치자 사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로버트, 솔직하게 말할게. 나도 지난달에 학회에서 아시아 쪽 병원 사례 발표를 들었어. 싱가포르 종합병원이 한국형 스마트 관제 시스템을 시범 도입했다는 내용이었는데 발표자가 보여준 데이터가 꽤 인상적이었어. 환자 대기 시간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더라. 로버트는 사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라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스턴의 메디컬 그룹이 올해 초부터 한국의 병원 정보 시스템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소문이 업계에 돌고 있어. 아직 공식 발표는 아닌데 사실이라면 우리가 늦는 거야. 로버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가 서울에서 혼자 감탄하고 있는 사이에 경쟁 병원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보스턴의 메디컬 그룹은 자기 병원의 직접적인 경쟁자였습니다. 그들이 한국의 시스템을 먼저 도입한다면 환자 유치에서 결정적인 격차가 벌어질 터였습니다. 사라, 이사회가 예산을 잘랐어. 알고 있지? 알아.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제안이 있어. 이사회 승인이 필요 없는 규모로 우리 응급의학과 내부에서 먼저 시작하는 거야. 종이 차트를 줄이고 환자 진행 상태를 보호자에게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디스플레이부터. 그건 기존 전산 시스템의 화면 하나만 추가하면 되니까 별도 예산이 크게 안 들어. 로버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것부터
이사회를 기다리지 않고 현장에서 바꿀 수 있는 것부터. 좋아. 그런데 하나 더 있어. 로버트가 수첩에서 한 페이지를 찾아 사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의사의 클릭 한 번이 우리 병원의 반나절 행정을 대체라고 적힌 줄이었습니다. 시술이나 검사를 결정할 때 의사가 전산에 입력하면 관련 부서에 동시 알림이 가는 구조야. 우리 병원은 아직 의사가 전화를 돌려서 마취과, 수술실, 간호팀을 각각 호출하잖아. 이 부분도 전산팀과 논의해보자. 사라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전산팀 팀장한테 말하면 일단 안 된다고 할 거야.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나도 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접근할 거야. 전산팀한테 이걸 만들어 달라고 하지 않고 우리 응급실에서 일주일간 데이터를 모을 테니 같이 보자고 할 거야. 문제를 먼저 보여주는 거지. 사라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해. 응급실에서 의사가 전화 돌리는 횟수, 각 전화에 걸리는 시간, 그 사이에 환자가 대기하는 시간. 그걸 숫자로 만들면 전산팀도 이사회도 무시 못해.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주일간의 데이터 수집 계획을 잡았습니다. 로버트가 응급실 행정 동선을 본 단위로 기록하고 사라가 의료진의 통화 횟수와 대기 발생 지점을 체크하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는 알았습니다. 거대한 변화는 보고서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현장의 한 줄 기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일주일 뒤 데이터가 모였습니다. 결과는 로버트와 사라조차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시술 결정을 내린 뒤 마취과와 수술실에 전화를 돌려 배정을 확인하기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이 로버트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전화가 한 번에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절반이 넘었고, 두 번째 전화를 거는 사이에 다른 환자의 호출이 들어와 순서가 밀리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로버트는 그 데이터를 스프레드시트에 정리하며 서울병원의 관제센터를 떠올렸습니다. 의사가 화면을 한번 터치하면 모든 부서에 동시 알림이 가던 그 구조와 지금 눈앞에 펼쳐진 자기 병원의 현실 사이의 거리가 데이터로 가시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로버트는 그 데이터를 들고 전산팀 팀장을 찾아갔습니다. 예상대로 첫 반응은 부정적이었습니다. 로버트, 동시 알림 시스템은 우리 전산 구조를 근본부터 뜯어야 해. 비용도 시간도 만만치 않아. 로버트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프레드시트를 화면에 띄우고 한 줄만 가리켰습니다. 전화 연결 실패로 발생하는 의사의 대기 시간 누적값이었습니다. 전산팀 팀장이 그 숫자를 보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일주일치야? 팀장이 물었습니다. 일주일치입니다. 로버트가 답했습니다. 팀장이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입을 열었습니다. 근본을 뜯는 건 당장 못해. 하지만 기존 전산망에 알림 모듈 하나를 얻는 건 시도해 볼 수 있어. 응급실 한 구역에서만 시범 운영하는 조건이라면. 로버트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여 감사를 전했습니다. 문이 하나 열렸습니다. 시범 운영이 시작된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응급실의 한 구역에서 의사가 전산에 시술 결정을 입력하면 마취과와 시술실에 동시 알림이 가는 간이 시스템이 가동되었습니다. 첫날은 오류가 잦았습니다. 알림이 중복으로 가거나 엉뚱한 부서에 도착하거나 아예 전송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산팀 직원이 응급실에 상주하며 실시간으로 수정했습니다. 로버트는 그 모습을 보며 서울병원 엔지니어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이건 기술이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이 고쳐나간 겁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담긴 그 한마디가 시범 운영 첫날의 혼란 속에서 비로소 무게를 가지고 다가왔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오류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닷새째에는 알림이 제대로 작동하는 비율이 눈에 띄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되었을 때 사라가 로버트의 사무실로 들어와 한마디를 했습니다. 오늘 회진 때 간호사 제시카가 나한테 물어봤어. 선생님, 다른 구역에서도 이 알림 시스템 쓸 수 있어요? 전화 안 돌려도 되니까 환자 얼굴 한 번 더 볼 시간이 생겼거든요. 로버트는 그 말을 듣고 의자에 등을 기댄 채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환자 얼굴 한 번 더 볼 시간. 서울의 병원에서 간호사가 휠체어, 노인의 담요를 고쳐주던 그 열초가 뉴욕의 이 응급실에서도 싹을 틔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로버트를 멈추게 한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응급실을 순찰하던 중 간호사 제시카가 환자의 침대 옆에 서서 클립보드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로버트가 무심코 지나치려다 발을 멈추었습니다. 제시카의 클립보드에는 환자 이름 옆에 작은 별 모양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제시카, 그 스티커는 뭐야? 제시카가 고개를 들며 답했습니다. 아, 이거요? 특별한 건 아니에요. 불안해 보이는 환자한테 붙여놓는 거예요. 나중에 회진 돌 때 좀 더 천천히, 좀 더 눈을 맞추려고요. 한국 연수 자료에서 비슷한 걸 봤다고 지난번 교육 때 누가 얘기해줬는데 좋은 것 같아서 제가 따라해봤어요. 로버트는 그 별 모양 스티커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은 가르친 적이 없었습니다. 지시한 적도 매뉴얼에 넣은 적도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교육자료 어딘가에서 접한 한국 병원의 방식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자기 나름의 형태로 바꾸어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버트는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이 병원 안에 한국의 무언가가 스며들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그 작은 스티커 하나에서 읽었습니다. 절차를 건너뛰는 병원은 사람을 죽입니다. 로버트는 그 문장을 다시 한번 입속에서 굴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문장이 처음 튀어나왔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서울병원 응급실, 접수도 하기 전에 검사를 결정하는 의사 앞에서 뱉어낸 의심. 그때 그 말은 자신의 세계를 지키려는 방패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뉴욕의 자기 병원 응급실에서 별 모양 스티커를 붙이는 간호사를 바라보며 로버트는 그 문장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절차를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절차 안에 사람을 넣는 것. 그것이 서울의 병원에서 그가 진짜 본 것이었습니다. 시범 운영의 데이터가 쌓이면서 로버트는 두 번째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감상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간 자기 병원 응급실에서 직접 수집한 데이터와 시범 운영 전후의 비교가 담긴 문서였습니다. 전화 연결 실패 건수의 감소, 의사 대기 시간의 단축, 그리고 예상치 못한 부수 효과로 나타난 간호사의 환자 대면 시간 증가. 로버트는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 서울병원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을 첨부했습니다. 관제센터의 모니터 위를 흐르는 색색의 점들이 찍힌 그 사진 아래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향해야 할 방향입니다. 기술이 사람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에게 돌아갈 시간을 만들어주는 구조. 보고서를 이사회 부의장에게 보낸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현장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를 보내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오후, 로버트는 이사회 부의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상과 달리 부의장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로버트, 보고서 봤어. 그리고 나도 하나 알려줄 게 있어. 보스턴 메디컬 그룹이 한국 업체와 정식 파트너십을 발표했어. 오늘 아침 뉴스에 나왔더라. 이사회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로버트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경쟁 압박이 이사회를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그가 사흘간 서울에서 본 것이 아니라 경쟁자가 먼저 움직였다는 사실이 이사회의 문을 연 것이었습니다. 씁쓸했지만 문이 열린 것은 분명했습니다. 긴급 이사회가 열린 날 로버트는 발표대에 섰습니다. 화면에 띄운 것은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병원 응급실에서 수집한 일주일간의 데이터, 시범 운영 전후 비교 그래프, 그리고 사진 두 장이었습니다. 하나는 서울 병원 관제센터의 모니터, 다른 하나는 자기 병원 응급실 복도에 쌓여있는 종이 차트 더미. 로버트는 짧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도입해야 할 것은 그들의 코드가 아닙니다. 그들이 15년에 걸쳐 만든 태도입니다. 기술은 그 태도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이사회는 시범 운영의 전체 응급실 확대를 승인했고 한국 병원 정보 시스템 업체와의 기술 협의를 시작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예산이 책정되었고 전산팀과 응급의학과의 합동 태스크포스가 구성되었습니다. 절차를 건너뛰는 병원은 사람을 죽입니다. 로버트는 발표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며 그 문장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떠올렸습니다. 서울에서 처음 그 말을 내뱉었을 때 그것은 낯선 세계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서울병원 복도에서 담요를 고쳐주는 간호사를 보며 느낀 갈망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뉴욕 응급실에서 별 모양 스티커를 발견했을 때의 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사회실을 나서는 이 순간
로버트는 그 문장이 더 이상 의심도 자조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선언이었습니다. 절차를 건너뛰지 않으면서 사람을 먼저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그에게 남은 직업 인생 전체를 걸 선언. 몇 달이 지났습니다. 뉴욕의 어느 이른 아침, 로버트는 출근길에 응급실을 먼저 들렀습니다. 요즘 그의 일과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복도에 종이 차트 더미는 없었습니다. 간호사들은 태블릿을 손에 들고 환자의 침대 사이를 오갔고, 대기실 벽면의 디스플레이에는 환자별 진행 상태가 색깔로 갱신되고 있었습니다. 접수 창구 앞의 줄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키오스크 2대가 로비에 추가 설치된 뒤로 체감 대기 시간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것이 현장의 반응이었습니다. 로버트가 복도를 걷다 멈춘 것은 수납 창구 옆 벽면에 새로 붙은 게시물 때문이었습니다. 태스크포스 팀이 작성한 응급실 동선 개선 일지가 주 단위로 갱신되어 붙어 있었고, 그 옆에는 간호사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작은 게시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열초라는 제목 아래 간호사들이 환자에게 건넨 작은 정성의 에피소드가 짧은 메모로 적혀 있었습니다. 3층 회복실, 밤새 불안해하던 환자에게 따뜻한 물 한 잔 갖다 드림, 응급실 대기구역, 혼자 오신 할머니 손잡아 드림, 4층 병동, 퇴원 환자에게 집까지의 교통편 안내해 드림. 로버트는 그 메모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게시판 맨 위에 작은 별 모양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시카의 스티커였습니다. 로버트는 그 게시판 앞에 서서 오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서울에서 가져온 것은 기술 사양서도 예산 요청서도 아니었습니다. 수첩에 끼워 가져온 하얀 팔찌 한 조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팔찌가 상징하는 것, 사람이 사람을 놓치지 않겠다는 약속이 이 병원의 복도에서 조금씩, 매우 조금씩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로버트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서울에서 가져온 수첩이 아직 놓여 있었습니다. 수첩 사이에는 어머니의 손목에서 잘라낸 하얀 팔찌가 끼워져 있었고,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서울 병원을 떠나기 직전 적은 한 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기술이 보이지 않을 만큼 따뜻한 사람이 있고, 사람이 보이지 않을 만큼 정교한 기술이 있다. 그 문장 아래에 로버트는 뉴욕에 돌아온 뒤 한 줄을 더 적어 넣었습니다. 우리도 시작했다. 그날 저녁 로버트는 퇴근 전 병원 로비를 지나가다 약물 배송 로봇이 복도를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직 시범 운영 단계라 한 대뿐이었고, 가끔 복도 모서리에서 멈추어 방향을 잃기도 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본 그 매끄러운 흐름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로봇이 멈춰 서자 옆을 지나던 간호사가 자연스럽게 트레이에서 약봉지를 집어들고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환자 병실로 향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로버트는 서울 병원의 복도가 겹쳐 보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병원 정문을 나서는 길, 2월의 바람이 뉴욕의 밤거리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로버트는 코트깃을 세우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며칠 전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로버트, 나 미역국 끓여봤는데 병원에서 먹던 그 맛이 안 나더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밝았고, 그 밝음 속에는 서울의 병원에서 처음 미역국을 떠먹던 날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로버트는 걸음을 옮기며 생각했습니다. 서울의 그 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쏟아지던 하얀 빛. 그 빛 아래서 구급대원이 어머니를 받아들이며 했던 말. 보험 서류는 나중에요. 지금은 환자분이 먼저입니다. 그때 로버트는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절차를 무시하는 무모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기 병원의 응급실에서 알림 시스템이 돌아가고, 디스플레이에 환자 상태가 갱신되고, 간호사의 클립보드에 별 모양 스티커가 붙어 있는 이 밤에 로버트는 그 말의 의미를 비로소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 그것이 절차의 반대가 아니라 절차의 목적이었다는 것. 뉴욕의 밤거리에는 어디선가 구급차 사이렌이 멀리서 울려오고 있었습니다. 로버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렌 소리가 사흘간 서울의 거리에서 들었던 것과 같은 주파수인지 다른 주파수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 소리의 끝에 누군가의 손목에 팔찌가 채워지고, 그 팔찌를 따라 데이터가 흐르고, 데이터가 멈추는 자리에서 사람의 손이 다른 사람의 손을 잡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서울에서도 뉴욕에서도 같았습니다. 로버트는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수첩이 들어 있었고 수첩 사이에는 하얀 팔찌 한 조각이 아직 끼워져 있었습니다. 가볍고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었지만 그것은 이제 그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증거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